환경과학원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에 오염물질이 쌓여 강원 영동과 제주,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의 김용민 라이브 2부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해당하는 컨텐츠는 없어요. 예. 오늘의 시사 이슈 또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대응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네, 어제 밤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인데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인터뷰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117만여 톤을 보관하지 않고 결국 바다에 버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바다에 버리느냐, 대기로 날리느냐 그동안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제 바다로 보내기로 한 것 같아요. 대기로 보내기도 한 건가요? 예, 대기로 보내려고도 하는 건지. 자, 오늘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실례지만은 장마리는 이제 뭐 어떻게 네. 본명이십니까? 네, 제가 그 가톨릭 신자여서 마리아의 마리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궁금해가지고 그것부터 여쭤본 거예요. 네. 예, 예.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네. 사실 8월 달에도 나와서 그렇습니다. 특히 오염수 이슈 초반에 제가 찾아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네. 사이에 이제 목소리도 많이 맑아지시고 그땐 조금 허스키 보이스였는데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것이다. 이렇게 방류 가능성을 제기하셨어요. 바다로 버리는 겁니까? 버리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 산하의 소위원회에서 네. 어저께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한 초안이에요. 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오염수는 무조건 방류해야 한다는 압박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이 되는 건데요. 네. 지금은 지난 10월 소위원회에서 장기 저장까지 옵션으로 고려했던 거에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다에 방류할 것이냐, 네. 대기에 수증기로 보낼 것이냐, 혹은 그 두 가지를 다 차용한다. 이 세 가지 안으로 권고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수증기로 날린다. 이 얘기는 사실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수증기로 날릴 수는 있는 겁니까? 기술이 있어요? 일본이 이제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방류와 대기 방출을 제한한다라고 했던 근거가 유일하게 제시한 근거가 예. 이제 미국에서 전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원전 사고를 꼽자면 네. 스리마일 그리고 체르노빌 예. 그리고 후쿠시마가 될 텐데 네. 그중에 스리마일에서 실제로 오염수의 대기 방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끓여가지고 이제 날리는 겁니까? 그렇죠. 고열을 통해서 수증기로 날리는 건데 문제는 일단 오염수 안에 있는 방사능 물질들이 네. 상당히 많이 남아 있게 되고요. 당시에 스리마일 사고에서 이 방법을 수증기 방출을 차용했던 이유는 네. 실제적으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안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보다 굉장히 그 양이 적고요. 네. 그리고 사실 스리마일은 육지 안에 있는 장소여서 네. 뭐 다른 방법이 없기도 했었어요. 지금 통계로 봤을 때 결과로 보면 8,700톤 정도의 그 오염수를 네. 10년 넘게 장기 저장을 하고 있다가 수증기로 내보내는데 2년 정도 걸렸다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안에 오염수가 117만여 톤이 있고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오염수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예. 대기로 방출하는 것은 결코 대안도 아니고 그래도 가능한 것도 바다로 아니죠. 방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증기를 통해서 방사능 물질들이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끓여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수증기로 날려보내면은 그게 또 그 수증기를 타고 방사능이 확산된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방사능 물질들이 이동하는 방법은 주로 예. 물로 이동하거나 대기 중에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방사능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공기 중에도 퍼져 있는 미세 입자를 흡입했을 때 실제로 피부에 닿았을 때보다 더 치명적인 피폭이 일어나거든요. 네네네. 그것을 사실 전제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뭐 바다에 방류하나 수증기로 날려보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인류사적으로 엄청난 재해를 지금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지하매살 얘기도 있었고 수소 방출 얘기도 있었고 지층 주입 이런 방안도 있었어요. 지층 주입은 뭡니까? 실제로 그때는 약간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단계에서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안을 했던 건데요. 이제 검토 결과 이것이 모두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추격이 된 겁니다. 몇 가지. 네, 그렇군요. 이미 그냥 뭐 더 이상 쓸 수 없는 네, 그렇죠. 방안이다. 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 있는 오염수의 양 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다나 수증기를 통해서 배출된다면은 방사능 성분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인데요. 다른 나라에도. 이게 얼마나 위험성이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110만 톤의 양이 되는 네. 그 오염수들을 희석을 한다고 해도 7억만 톤이 넘는 물이 필요한데요. 7억 톤이 넘는 물이 필요한 건데요. 네네. 실제로 이것도 뭐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희석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방사능 물질들은 녹아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특히 그 안에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베타선을 뿜거든요. 그러니까 도달 거리가 짧은데 그거를 흡입했을 경우에 네네네. 내부 인체 피폭을 낳는 거고요. 문제는 삼중수소뿐만이 아니라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스트론튬이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요오드라든지 평생 네. 없어지지 않는 많은 물질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 처리수를 충분히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방출하면은 과학적으로 무해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서 설명드린 근거들에 따라서 특히 삼중수소도 그렇고 스트론튬도 그렇고 인체에 축적이 되면서 치사율이 높은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사례가 이미 있고 네.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과학적인 근거예요. 근데 이 과학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일본이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위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마리 캠페이너님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린피스는 일본 내에 NGO 단체들, 그러니까 시민 단체들과 함께 계속해서 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장기 저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오염수를 계속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차용하고 있는 오염수 기술이 성공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장기 저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2022년 내에 원전 부지가 다 차기 때문에 오염수를 보관할 수 없어서 방류해야만 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가장 싼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드는 변명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지난 10월에 소위원회에서는 일본 단체들과 그린피스의 그 문제 제기 때문에 저장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인정을 이미 했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2123번 쓰시는 분 장마리 활동가님 다시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때 방류 얘기 듣고 걱정했는데 아이고 그대로 간다니 앞으로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고 흑장군님 이제 우리는 각종 해물을 못 먹게 되는 겁니까? 라고도 물어보셨어요. 우선 지금 우선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선 지금 방류를 최종 결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 방류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데드라인 같은 것도 없고요. 지금 일어난 일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일본 정부의 의지를 담아서 방류만이 목적이다. 방류만이 방법이다라고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방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일본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이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지난 8월에 굉장히 대국민적인 관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그저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국제사회 무대를 활용해서 압박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실제로 그 엄청난 반향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회신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국제법적으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검토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예전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해양 방류, 수증기 방출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제법적인 검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방류를 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전 인류가 여러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국제해양법, 환경법을 다 저촉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외교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네. 실제적으로 이 방류 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차단 요소를 만들어야죠. 그게 네. 저희는 국제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네. 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어떤 액션들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끊임없이 해야 하고요. 네, 네. 시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 이후에 많은 질문을 했을 뿐이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멈추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네. 또 문제 제기하시는 거죠. 네. 뜨거운 관심 또 예리한 시선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도 미약할 것 같습니다. 자, 오창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그래요.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은 시그널이 지금 가해지고 있어요. 버티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찬 컨텐츠로 빨리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집 공개방송 징글징글 2019로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어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주자는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이 이제 오전 1시 48분까지 총 3시간 59분을 쉬지 않고 거의 발언을 정확하게 4시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기저귀를 차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저기 의장한테 네.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 그럼 되거든요. 네, 그 실제로 두 번째 주자였던 김종민 의원은 문희상 의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화장실 다녀왔고 네. 권성동 의원 역시 그 주승용 부의장에게 동의를 구해서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네. 괜한 일 하셨네. 네. 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국민들이 주무시는 시간에 여당 의원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빨리 끝냈다. 아무래도 시간대가 이제 1시 48분에 끝났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주무셔야 하니까 네. 주무셔야 하니까 네. 방송을 이제 연설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겠다가 아니라 여당 의원 나올 시간에는 네. 이제 보지 마시라고 네. 주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4시간 넘게 했는데요. 실제로 아침이 오기 전쯤에 끝났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호영 의원 오늘 그 초대하려고 했는데 네.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안타깝게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상황이 급박한데 미리 잡힌 외부 일정이 있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항상 이렇게 외부 일정이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네. 계속 전해 주시죠. 네, 주호영 의원이 이제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법 예산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요. 그 뒤를 이은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다음 주자가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네. 이제 아무래도 새벽에 발언을 하다 보니까 네. 문희상 의장이 잠깐 졸았나 봅니다. 네. 문희상 의장은 죄가 많기 때문에 네. 졸면 안 된다. 예. 이러는 발언을 남겼고 예. 그 옆에 있던 국회 부의장이던 주승용 의원은 졸고 있었는데 네. 주승용 부의장은 죄가 없으니 졸아도 된다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예. 웃기려고 한 얘기겠죠? 설마. 네. 근데 사실 이제 국회에서 모든 발언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네. 네. 웃기려고 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기동민 의원 아직도
연설하고 있죠. 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봤는데요. 기동민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자가 주호영, 김종민, 권성동, 최인호 그리고 지상욱, 전희경 의원에 이어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발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16대 때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 맞습니다. 필리버스터 했을 때는 민주당 그리고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의원은 하진 않았습니다. 토론을 하지 않았어요. 네.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 네. 이런 의원들이 또 그 국민의당 의원도 아마 권은희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네. 그래요. 하여튼 당시에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정의당 의원도 이제 발언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성탄절이 끝나는 밤 12시. 예. 그때 이제 회기가 마무리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2월 26일에 이 선거제도 관련한 이제 본회의 상정 표결이 있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마이크를 잡아서 일방적인 자유한국당 그런 연설 기회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민주당도 들어가가지고 반대 토론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회기가 끝나니까요. 지금 이틀 사이에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들로만 도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방어권의 차원 그리고 당일성의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기동민 의원이 끝나면 다음은 누가 하는지요? 기동민 의원이 끝난 다음에는 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홍익표 민주당 의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순서가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북한이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7기 5차 전원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상황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업무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쯤 어떠한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끝나고 나서 네.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네. 다만 흔히 말하는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사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 않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네. 예. 만약에 하더라도 이런 회담 평화 모두가 무르익는 이런 상황에서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네.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함께 있습니다. 네. 이현주 무소속 의원이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고 그랬는데 당 이름이 전진당? 네, 맞습니다.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이 약칭 전진당인데요. 네. 1차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분과 51명, 그리고 이제 총 86명입니다. 아무래도 86세대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위해 97세대 그리고 비운동권 출신 네. 전현직 총학생회장 출신을 대거 영입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종혁 전 의원이 있는데요. 이분 예전에 부산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던 경력도 있습니다. 오,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 슬로건이 무소속이 희소식이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 박주원 전 안산시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략기획위원회 김원성 전 CJ E&M 국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진당. 신화에 전진신 없습니까? 네.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전진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네. 그래요.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손학규 대표가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돌아오면 나는 모든 걸 물려주고 사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네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남긴 것인데요.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 연락이 와서 네네. 손학규 대표가 직접 안철수 대표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그렇다면 내가 안 전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안 전 대표 측근이 그 얘기를 먼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가 예. 이건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도 안철수 대표를 모시고자 하는데 이게 무슨 구애 경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나에게 직접 얘기하거나 또는 미국에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극비리에 출국해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전권을 넘겨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올 마음이다. 그걸 이제 손학규 대표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미에 적어도 내년 설 전에는 돌아와서 내가 일단 돌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돌아와서 당을 쇄신하는데 전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크리스마스 계획은 어떻습니까? 뒤에 또 방송 있고요. 내일은 쉽니다. 방송 후에는 뭐 특별히? 방송 후에는 회식에 끌려갑니다. 회식에 끌려갑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회식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악덕 업주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타 라디오 방송 진행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특정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요. 특정 인물을 이제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네. 그 Y 라디오의 진행자로 추정이 됩니다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재난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 내일이군요. 내일 오전 6시부로 충남과 충북 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군요. 가능한 외출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필요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등 필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오늘 조진주 씨네요. 조진주 씨는 크리스마스 계획이 뭐 있습니까? 네. 예. 저는 얼른 해리포터를 보러 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전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7월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외교장관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향후 10년 3국 공동비전을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증인 채택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이틀째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김종민, 권성동, 최인호, 지상욱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겠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모든 당이 합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가 가장 그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하죠. 게임의 룰인데. 자유한국당 소속 김희정 전 의원.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해야 한다는 말. 아름다운 말. 야당인 자유한국당 왜 자기 당의 동의 없이 선거제도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느냐 반발. 김영우 의원. 원칙적으로는 선거제도가 합의가 안 되면은 기존의 관례대로 치르는 게 원래는 원칙이었죠. 게임의 룰이니까. 그럼요. 문제 선거제도와 같은 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1야당을 무시한 채 그냥 범여권 사당이 합의해서 처리한 적이 역사적으로 없어요. 해방 이후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없어요. 해방 이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협치, 합치 이런 것을 강조해야지 그냥 법의 정신이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상사가 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러한가? 검사 출신 최규일 의원 역사적 기록을 거론하는데 결론적으로 1972년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 이때만 국회를 대신한 비상국무회의가
의결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합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자신 있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느냐.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사실일까? MBC 뉴스 4월 30일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을 통과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초반인 198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1년 전 MBC 당시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의 실력 저지 속에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법안을 민정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불법 날치기 통과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까지 선거법을 모두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일대 날치기 통과된 선거법이 지금 소선거구제의 근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전신 민정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강행 처리한 역사적 족적이 있었던 터 모든 선거제도를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보이는데 보시면 당시 날치기 처리 의사봉을 들었던 장성만 당시 국회 부의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입니다. 24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을 앞둔 반대 토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대한민국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결정됐다.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법만은 합의해서 결정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88년 이전과 88년 이후로 딱 나눠집니다. 88년 이전에는요, 그냥 자유한국당이 다 결정해버렸어요. 그 이전에 4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독재 정권의 집권 여당이 돼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합의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4.19 때 빼고요. 4.19하고 재헌의회 빼고는 나머지 수많은 선거법은 다 집권 여당의 독재와 독선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The radio. I got the jingle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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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우리 서로 사소하게 듣던 now Christmas 벌써 1년이나 지났어 너도 변했니 그래 여전히 울리는 jingle bell 너무도 조용한 전화 bell 노래도 그립게만 해 I want you back 만약 즐겁지는 않아 들으면 걱정들만 많아 내가 너를 사랑했던 만큼 너도 또한 날 사랑했는지 No, baby, why no, I don't try. I don't wanna be alone. 넌 정말 징글징글징글징글해. 추운 밤에 징글벨이 울리면 징그럽도록 보고 싶은 얼굴. 넌 정말 징글징글징글징글해. Turn on the radio. Turn on the radio. Turn on the radio. Turn on the radio. 징글벨락 행복했던 시간 자꾸만 떠올라 지갑 속엔 예쁜 얼굴 아름다웠던 네 얼굴 너는 사람은 내게 너무 징글징글 널 잊지 못하고 빙글빙글 너 때문에 늘어나는 링클 Cool love 한 번 더 넌 정말 징글징글징글징글징글해 이 추운 밤에 징글벨이 울리면 징그럽도록 보고 싶은 얼굴 넌 정말 징글징글징글징글해 Turn on the radio Turn on the radio Turn on the radio Turn on the radio 징그럽도록 보고 싶은 얼굴 넌 정말 징글징글징글징글해 징글징글징글 사실 난 네가 너무 그리워 징글징글징글 너를 잊지 못하고 빙글빙글 징글징글징글 오늘도 난 너 때문에 빙글빙글 징글징글한 빙글빙글 I got the jingle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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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말 징글징글징글징글징글해 이 추운 밤에 징글벨이 울리면 징그러
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포미닛의 징글징글이었습니다. 자, 3721번 쓰시는 분,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자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유한국당이 그러했듯 지금 합의 없이 선거법 통과시키는 게 타당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패스트트랙 90일 정도의 논의 기간이 있었고 대화의 장에 자유한국당이 나오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충분히 대화할 기회를 가졌지만은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7922번 쓰시는 분, 말할 수 없이 유익하고 편안하게 듣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 2123번 쓰시는 분, 용민님도 KBS 1라디오에서 지금부터 필리버스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네. 4140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되면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데 미세먼지로 별이 안 보이네요. 정읍 투승산 골짜기. 아니, 정읍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별이 안 보입니까? 서해가 가까워서 미세먼지 영향을 받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퀴즈 오늘 정답이 뭐였죠? 오늘 퀴즈 정답은 크리스마스.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 아침을 바꾸는 활력 코어업에서 건강기능식품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대근님, 근로자의 날. 네. 자, 그리고 6824번 쓰시는 분, 정답은 크리스마스에만 일하네. 네, 크리스마스인데 쓸데없는 걸 많이 붙이셨어요. 자, 이혜경님,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야근입니다. 내일도 특근. 아이에게 미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강성도님, 정답 크리스마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하는 의원들을 선물로. 주님이나 산타께서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강성도님. 지금 얼마나 불철주야 국회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예?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때만 열심히 일해서 문제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알 수 없음님, 산타 탄신일. 네. 자, 그리고 3697번 쓰시는 분, 정답 성탄절. 저도 내일 새벽부터 출근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4959번 쓰시는 분, 부처님 오신 날. 네. 아마 부처님 오신 날에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실 것 같아요. 9291번 쓰시는 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일을 안 하다가 징글벨이 울리니 하는 척하는 국회. 정말 징글징글. 그래서 그 징글징글 들은 겁니까? 네. 자, 정답은 성탄절 특사. 네, 아니었고요. 자, 그 밖에 퀴즈 오답 보겠습니다. 홍승표님, 필리버스터 데이. 네, 심루수님, 징글절. 재밌는 오답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가야죠. 자, 김민희 씨는 오늘 크리스마스 계획 있습니까? 뭐 저도 듣고 계시다시피 열심히 일하는 중이고요. 그래요. 네. 자,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답습니다. 지금 도로 위로는 수월한 곳 찾기가 더 힘들 정도인데요. 특히 서울 시내 정체 금요일 저녁 시간보다 더 심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양화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한남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분당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차량들 서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당진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정체만 16km나 됩니다. 더 가서는 비봉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부근, 다시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옥포분기점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뒤로 북현풍 나들목부터 8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쏟아지는 말말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치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정치의 속내.
정치캐스터, 우리말로 하면 정치 해설사,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추억하면 뭐 생각나시는 게? 아, 딱히 없네요. 예. 고등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이브면 저희 친하던 남자친구 3명이 모여서 밤새 심야 영화도 보고 이렇게 새벽 2시까지 일탈을 하고 돌아다녔던 생각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온라인, 이른바 온라인.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교회에서 이제 새벽송을 전했는데, 뭐 이런 캐롤을 부르면 뭐 나와가지고 뭐 선물을 주든지 뭐 네, 그랬었죠. 하다못해 금일봉이라도 갖고 나오실 텐데, 안 나와요. 해송 노래 부르다 안 나와가지고 그냥. 근데 제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 노래를 불렀다가 진짜 나오시더라고. 네, 막 화를 내면서. 그 기억이 났습니다. 7142번 쓰시는 분, 혹시 얼굴 용자 쓰는 광산 김씨입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안동 김씨입니다. 예, 저도 안동 김씨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오, 예. 그래요. 회태식용. 아,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할아버지. 예. 오늘 좋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그래요.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이. 네, 정말 오미조미 모여서 정다운 대화를 두런두런 나누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국회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밤새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습니다. 2016년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이후 3년 만에 국회 필리버스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좀 비장미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것이 없어졌고, 그런 다음에 찬성 토론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상으로 원래는 필리버스터는 반대하는 쪽이 시간을 끄는 건데 우리도 같이 끼겠다고 해서 민주당이 끼어들어서 갑론을박하는 형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할 때는 뭐 흥행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지난번에 비해서는 좀 현격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보다가 이렇게 오래 보지 못하고 끈기 있게 보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인이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소소하게 운영하는 옳은소리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자유한국당 유튜브 방송이 옳은 소리인데 전 옳은 소리. 그 옳은 소리? 종성이 리얼 히읗.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옳은 소리.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50분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런데다가 동접자가 900명씩 몰리시면서 약간 좀 부끄러워져서 중단했습니다. 방송을. 그래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보니까 한 4시간씩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내일 밤 12시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전술이죠. 그러니까 햄을 얇게 썰어서 내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회기를 짧게 해서 여러 차례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한 3일에 묻고 그 다음번에는 필리버스터 했던 법안이 바로 상정이 돼서 투표에 붙여지니까 26일에는 선거법을 상정하고 표결을 한 다음에 공수처법을 상정하면 또 필리버스터. 그럼 또 4월 동안 하고 4월에서 또 뭐 일주일 정도 하고 그걸 마치고 나면 그 다음번 회기에 공수처법을 상정해서 표결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지금 계류된 법이 몇 가지 정도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민생 관련된 법안까지 하면 200가지 정도 됐는데요. 그 유치원 3법은 맨 나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건 뭐 어쨌건 표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법들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정도가 통과되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동력은 잃게 될 테니까요. 제 생각에는 1월 초쯤에는 한번 국회를 열어서 나머지 법안들은 한 번에 털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측 가능한 전략이라면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깔아놓은 판에.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그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예측하시기로는. 효능감을 고려한다면 그 정도 하고 말아야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국민들한테 설명할 자리이기 때문에 공수처법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달리 찬반 토론 형태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시청자들께서 견주어 보거든요. 누가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뭐 두 번째까지 끝나고 나면 29일쯤 어떻게 할지를 정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공수처법 통과되면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안 하지 않겠나를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상황을 보니까 12월 30일 밤 12시 그러니까 새해를 맞는
1월 1일 0시에 필리버스터가 다 끝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필리버스터 없이. 근데 이제 유치원 3법 가서는 또 필리버스터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긴 하네요. 유치원 3법은 표결은 해도 필리버스터로 반대할 법안은 아니라서 자유한국당도 부담이 있을 거예요. 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유치원 원장들의 편을 든다고 해도 유권자들이 보기에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부담이 된다. 그렇죠. 차반 토론 정도 하고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주 라디오 최초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설명해 준 선례가 없을 거예요. 김성회 소장님,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최종안 어떤 건지 오늘 또 쉽게 한번 풀어주시죠. 예,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꼭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복잡한 수식들은 뭐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 원칙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2표를 행사하셨죠. 한 표는 지역구에, 한 표는 비례대표에. 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비례대표가 47명, 50명쯤 되는데 내가 이 정당은 뭐 민주당을 찍었지만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고 싶어. 내가 자유한국당을 찍었지만 비례대표는 우리공화당을 찍고 싶어. 그래서 그 50표에 대한 비례대표의 투표를 정당 투표로 의사표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연동형으로 바뀐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당 투표가 전체 의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서 민주당에게 30%가 가면 민주당은 90석을 가지는 게 마땅한 정당으로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정의당이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정의당도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비례는 정의당 해라고 던졌던 표가 10%였다고 하면 지금 10%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 10%인 30명은 정의당이 했으면 좋겠어 라는 유권자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 투표를 하는 마음가짐을 달리하셔야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복잡한 뭐 캐비닛 뭐니 이런 것들은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에는 지역구 투표 따로 비례대표 투표 따로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상정된 선거법을 보면은 지역구 투표는 종전과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당락이 갈리겠죠. 한 명만 당선되고. 그러나 그 지역구 득표율로 해가지고 당 득표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별로 없네. 이럴 경우에는 캡 씌운 그 30석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정당이 덕을 보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캡을 안 씌운 17석이죠. 17석 같은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투표를 했을 때 표 많이 얻은 당에게 순번대로 퍼센티지대로 잘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듣는데 쏙쏙 머리에서 들어오네요. 글쎄 말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저기 와이모 라디오라고 거기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표현력을 지금 제가 구사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연하고 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 출연하셨어요? 아침에요? 그래요. 실망스러운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농담이고요. 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상정된 선거법 이게 만약에 실행되면은 어느 당이 더 손해를 보고 어느 당이 더 이득을 보게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하간 간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즉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정당은 최소 10석 이상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돼서 사실은 굉장한 양보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익을 보는 당은 지역에서 득표하기 어려운데 이름이 알려진 당.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보수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민주평화당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21대 국회 그 지형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민주당이 4+1과 이야기하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합의했던 이유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진보도 아니고 완전히 우인 세력들을 제외하고를 180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현재의 그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225대 75로 갔을 때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중간에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계산이 쉽지는 않은데 어느 한쪽도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쥐긴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고 네. 현재 구조대로 봤을 때 정의당과 민주당 그리고 호남 지역에 있는 뭐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을 합쳐서 과반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 형태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180석이 안 되면 어떤 법안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교착 상태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득표율, 정당 득표율이 3%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6석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5, 6 정도는 충분히 보장이 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기독자유당 같은 경우 2.6%대 득표율을 기록했단 말이죠. 만약에 3% 넘기면은 기독자유당 전광훈 씨가 이끄는 기독자유당이 이제 5석 내지 6석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네요. 그 정광훈 씨가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동성애를 격리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시면 그런 법안이 상정되는 것도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소수의 의견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그로 인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좀 부딪히기 때문에 이번은 사실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가 청취율 3%를 넘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항상 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안 넘었어요. 어디를 가도 김용민 라이브 기자가 듣지를 못했는데. 힘으로 와닿는 청취율은 3%가 넘는데. 네. 이게 측정되는 건 3%를 넘기 이렇게 힘드나. 그러네요. 저를 좀 자주 출연시켜 주시면. 이게 또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시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만든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의당이 몇 석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 정당 지지율을 15%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 왜 그렇게 되냐면 민주당에 비례 투표를 했을 경우에 정당 투표를 했을 경우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표가 넘어가면 15%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는 원내 교섭단체까지 못 가더라도 직전까지는 갈 수 있을 만큼 의석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진보신당, 정의당, 민주노동당 무슨 이름으로 부르던 그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실 한국 정치를 많이 바꾼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이번에 반영이 되는데 그에 걸맞은 비례 후보들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정의당에 있을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만든대요. 실제로 비례정당을 만들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몇 석 정도 가져갈지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례한국당이 7% 얻으면 10석은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자유한국당에 있는 7%를 비례한국당에 빌려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10석에서 11석 정도의 의석이 생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카드를 좀 진심으로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한 몇 석 정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래서 11석 정도에서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에서 90에서 100 정도를 하고 본인들 비례 6석을 하면 그렇게 두 정당을 합치면 120을 넘는 경우도 저는 상정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 제도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120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거는 국민의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의석수로 정직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습니다. 온갖 꼼수와 사수를 써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인데 의석수를 그보다 많이 확보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남수성님, 선거 뭐하러 하냐? 개나 소나 하는 투표, 개나 소나 국회에 입성하게. 에이, 별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요. 선거제도로 민의를 왜곡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을 우리가 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애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1분이
55분 40초에 끝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좀 하나 정리하면. 말씀해 주시죠. 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4%라고 했을 때 네네. 7%를 비례한국당이 가져가고 27%를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20석이 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쪽에 7%가 있으면 국회의원이 한 석인데 넘어가면 10석이 되는 마술이라는 게 이게 좀 가장 큰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통과시킨 선거법이라 비례정당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누군가 나와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걸 막을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당명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네. 1분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과 더불어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예. 일찍 끝낼 필요가 없었는데. 예. 자, 김성애 소장 수고하셨고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5시에 오네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운전자 여러분. 내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